네, 오늘 강연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자료라고 합니다. 어떻게? 네, 카메라 이쪽에 이래 비추나? 예, 카메라 저쪽에서. 그럼 어떻게 강의를? 이거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지금 공유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예. 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저한테 좋은 기회 줘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정기용선 계약상 대내적 법률 관계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건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는 걸 중심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30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번째 그 정기용선 계약상 내부 관계의 의미, 세 번째 상법상 임의 규정하고 당사자 약정의 효력, 그리고 사례 연구 두 가지 있고 그다음에 최근의 입법 동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오늘 아침에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 그림 그려 넣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가 찾아가지고 저도 이제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교로부터 이래야 그림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용선 계약이라는 것은 선박 소유자가 자신이 고용한 선원을 태운 상태로 선박을 그 용선자에게 일정한 기간 빌려주고 용선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우리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소유자, 용선자 그리고 화주라는 3자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선박하고 선원은 선박 소유자가 제공하면서 운항만 정기 용선자가 행하는 점이 그 선체 용선이나 항해 용선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선박 소유자와 정기 용선자의 내부 관계는 이제 계약이라는 약정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가 약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상법에 임의 규정을 넣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상법이나 일본 상법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강의의 또 상당 부분은 이런 임의 규정을 이제 일본, 중국, 독일이 많이 넣었다는 점에서 우리 상법과 다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항 중에 충돌 사고나 오염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이때는 이제 선박 소유자, 용선자 그리고 피해자를 포함한 3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대외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박 소유자 혹은 정기 용선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가 관건이 되게 됩니다. 내부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 개념인데 정기 용선 계약은 이제 선체 용선 계약하고 구별돼야 됩니다.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을 일정 기간 빌려와서 사용하고 용선 기간이 종료 시에 선박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이제 동일합니다. 선체 용선 계약이나 정기 용선 계약이나 그 용선을 하니까 빌려온 배를 돌려줘야 되겠죠. 용선된 선박은 용선자의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용선자는 운송이 되기 때문에 포장당 책임자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운항자로서 선박 소유자 책임자는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기용선 계약에서는 선박 소유자 용선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선박뿐만 아니라 인도라는 것이 좀 표현을 이상합니다만 제공하는 것은 선장 등 선원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선체 용선 계약에서는 선박만 인도되고 선원은 선체 용선자가 고용 관리하는 점에서 다르죠. 그다음 불법 행위 시에 이제 사용자 책임에서 서로 달라지는데 정기용선 계약에서는 이제 선원의 사용자가 선박 소유자이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선체 용선의 계약의 경우에는 선원들은 선체 용선자가 사용자니까 선체 용선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부 관계는 선박 소유자나 정기 용선자 중에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제3자에게 손해를 당한 경우에요. 이건 이제 계약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선체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850조라는 것이 존재해서
이걸로 이제 처리가 되어 왔는데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독일, 일본, 한국이 동일하게 대외 관계에 대해서 이게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될지, 즉 선박 소유자, 정기용선자 중에서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될지는 이 규정이 없어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외부 관계와 달리 내부 관계라는 것은 용선 계약이나 상법의 규정상 정기 용선자와 선박 소유자 중에 누가 비용 부담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가의 문제인데 도선료, 예선료, 선박 연료료는 정기 용선자가 부담을 하고요. 예, 눌렀어요. 잠시만요.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록 버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고 있는 반짝반짝. 이렇게.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선료하고 예선료 그리고 선박 연료료는 선박의 그런 운항 즉 영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기용선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원의 급료라든지 선박의 수리 비용은 소유자가 지급해야 될 비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NIP 제 6조 7조에 잘 나타납니다. NIP는 잘 아시다시피 표준 정기용선 서식입니다. 일본 상법은 이번에 개정하면서 2018년에 이에 대한 이제 명문의 규정을 몇 개를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용선의 그 내부 관계에서는 이 상사사항하고 회기사항 또는 항해사항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NYP 제6조에 따르면 항해사항으로서 선원의 급료, 수리비, 보험료 지급 등은 모두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사사항으로서 예선료, 도선료, 선박 연료유, 하역비, 오션 루트 사용 이런 건 모두 정기용선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 상법 제 706조가 이제 비용을 부담해서 새로 이제 규정을 넣었는데 선박의 연료유, 도선료, 입항료, 기타 선박의 이용에 관한 통상의 비용은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 여기서 선박의 이용이라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상사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각 주에도 넣었습니다만 일본 그 평가에 보면 터미널 사용료라든지 화물 즉 양하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용선자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장은 이제 선박 소유자가 관리 또 선임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기용선자가 배를 빌려올 때는 그 배를 자기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왔다 이거죠. 그런데 선장은 선박 소유자가 관리 선임하기 때문에 정기용선자로서는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둬서는 이게 그 용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NYP 이제 8조에서는 이런 연결 고리를 이제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기용선자는 자신의 영업에 선박을 이용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상사사항에 대한 지시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화물을 실으라, 어떤 항구에 들어가라, 어떤 항구에서 출항하라, 그다음에 어떤 항로를 선택하라 하는 것은 이제 정기용선자가 선장에게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선장이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정기용선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선박 소유자가 배상하는 그 약정도 있고 우리 상법에서는 843조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네, 843조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선장 회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해서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의 그 임의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규정은 우리가 디폴트 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약정하고 상법상 임의 규정하고의 관계인데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약정이 상법 임의 규정보다도 먼저 적용이 되는데 정기용선 계약하에서 도선료는 이제 정기용선자가 부담한다는 NYP 약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분쟁이 생기게 되면 선박 소유자가 아니라 정기용선자가 용선료
아니 도순료 제가 오타는 도순료를 부담을 할 겁니다. 근데 도순료는 전기용선자가 지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이와 달리 그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면은 그 상법의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약정했다면 이제 약정이 우선 적용되니까 이제는 선박 소유자가 도순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정이 없이 임의 규정만 있는 경우에는 임의 규정이 먼저 적용이 될 테고요. 그는 보충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림 어떻습니까? 그레이트 서클 루트. 제가 오늘 이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그래도 이제 강의하는데 좀 알기 쉽도록 그래도 항해에 관련된 뭔가 하나를 좀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 대권 이렇게 항해 그 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서클 루트. 그 지금 LA에서 출발해서 일본으로 오는 항공기는 전부 저런 그 위쪽으로 알라스카 쪽으로 쭉 올라와서 항해하는데 저걸 우리가 이제 대권이라 그럽니다. 대권. 여기 또 제가 이게 또 하나 그림을 또 찾았습니다. 중심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은 그게 대권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지나지 않는 조그만 그 원들은 소권이 되고요. 그래서 중심을 지나고 그 뭐랄까 지구를 관통하는 그 지구 위에 표면 위에 있는 그 선을 우리가 대권이라 그러고 저 선을 따를 때 가장 단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행기들이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 하고 그러니까 럼브라인이라고 항정선 항법 이렇게 갈 때 하고 한 이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박도 이렇게 대권 항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일이 없다면 대권 항해를 해야 기름값도 세빙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힐하모니 이 사례는 바로 이런 대권 항로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선장이 이제 옛날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북쪽으로 이렇게 대권 항로 이렇게 항해하다가 엄청나게 힘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전기용 선자가 이 가와사키 기선인데 여기서 이제 이 오션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대권 항로를 따라서 항해하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나는 럼브라인으로 가겠다. 밑으로 내려가겠다 하고 이제 쭉 가는데 36도 정도로 이렇게 쭉 가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이틀 3일이 더 걸림에도 불구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운이 나빠가지고 오히려 저기압을 만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게 항해가 지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항해가 길어지고 선박 연료 소모가 이제 많아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주일이 그 길어져 버리니까 전기용 선자로서는 자기가 빌린 배를 하루당 얼마씩을 지급하게 되니까 이 용선료가 많이 또 나갔고 선박 연료가 또 많이 소모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용 선장에게 너가 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생한 손해다. 그래서 아까 본 나이프 그 8조에 따라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이게 중국법 우리법은 아닙니다만 우리법에 의하더라도 아까 843조에 따르면은 선박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 소유자에게 청구하기로 하고 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아까 나이프 제 8조나 우리 법에서 말하는 그 지시를 따른다 할 때 전기용 선자의 지시를 따른다 할 때 그거는 이제 항해 사항이 아니고 이제 상사 사항에 대해서만 이제 지시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상사 사항이냐, 전기용 선자가 이 선장의 그 항로 선정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항로 선정이 상사 사항인가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만약에 상사 사항이었다면은 선박 소유자는 이 지시를 따라서 해야 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테고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항해 사항이다. 선장이 항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기용선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런던 회사 중재에서부터 갔는데 이 정기용 선자가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이게 선장에게 항로에 대한 명령과 지시를 주었고 이것이 선박을 사용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장은 명령을 따라서야 됐다라고 했고 8조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과 이제 비용을 선박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런던 회사 중재가 결과적으로 런던 회사 중재하고 영국의 귀족은하고 같은 입장이었고 1심과 2심은 또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1심과 2심은 다시 이거는 이제 선장의 고유의 권한이다 해서 항해 사항으로 봤는데 영국 귀족원은 이거 상사 사항이다. 항로의 선정은 결국은 항구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관련되는 것이고 영국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정기용선자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선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었던 이 항로 선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기용선자의 이제 몫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한 10년 전에 나왔을 때 일선의 선장들이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항로 선정도 항해 사항이 아니라 상사 사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항 사례, 오션 빅토리 사고입니다. 이것도 정 교수님 제가 이거 구글 들어가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좀 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구글 가서 찾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여기가 북방파제입니다. 여기 가시마에서는 이게 남방파제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그 바람이 북동풍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북동이 이쪽에서 파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방파제를 크게 이렇게 1.5km 굉장히 길게 이렇게 해놨답니다.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오는 파도를 이제 막아주는데 근데 이제 배가 오션 빅토리아가 이 안에 있다가 너무 늦게 출항해서 나가느라고 여기서 막 긴 우리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 선장이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배가 좌초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여기서 배가 두 동강이가 나버리는데 이와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 소송이 2건이 크게 있었습니다. 여기 가시마항이라고 저도 이제 들어가면 본 항구인데 이제 그 첫째는 이제 안전항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기용선자가 이제 선박 소유자에게 선장에게 어느 항구에 들어가라 했을 때는 그 항이 안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조금 뭐 태풍이 왔는데 내가 나가려 그러다가 배가 이제 좌초를 한 거니까 이 항 자체가 언세이프하다. 그렇게 하면은 정기용선자가 이제 선박 소유자에게 이제 불안전 항을 지정한 그새 이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이제 영국의 그 귀족은 대법원에서 판단이 났는데 결국은 안전항이었다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스웰과 파도가 합쳐져서 사고가 났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고는 안전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이제 사례는요. 선장이 그 신속하게 항구에서 벗어나 외해로 나갔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늦게 출항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선장이 좀 더 빨리 항구에서 벗어나도록 했어야 된다. 그런데 정기용선자가 이런 지시를 안 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박 소유자가 정기용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역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겠죠. 근데 정기용선자가 야, 너 날씨가 나쁘니까 너 나가라고 그런 지시를 줄 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항해 사항이냐 상사 사항이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마 강 의원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배를 좀 아는 사람은 야 피항이 그 급박한 그런 순간은 이거는 선장이 고유의 권한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나가는 거지 정기용 선장한테 물어보고 야 피항하면 되겠냐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본에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뭐 법조인이라 그럴까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됐어요. 그래서 나이프 8조에 의하면 이게 정기용 선자가 지시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선박 소유자 측에서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동령 고등법원에서 정기용 선자가 승소를 했어요. 이건 정기용 선자는 이건 이 항을 떠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다. 선박의 항해, 피항 조치, 선박에 대한 수리, 선원의 검열 등은 전부 항해 사항으로서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선박의 항해와 피항 조치에 이게 해당하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소송이 안 걸렸을 텐데 어떻게 일본에서 이렇게 소송이 됐나 싶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항구의 선정, 그다음에 선적할 화물의 선택, 도선사 예선의 사용, 선박 연료의 공급은 이 상사 상황으로서 정기용 선자가 부담할 내용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바야시 교수라고 이분인데 제가 여기 가서 이분하고 뭐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전기용선에 대한 대가예요 일본에서. 그런데 NIP 8조의 사용 약관에 전기용선자의 그 선장에 대한 지휘권의 범위 안에 항해사항은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지만 아이고 우리가 볼 때는 뭐 크게 기존에 있던 내용이 확인된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선 특권 인정과 내부 관계인데 이건 사실 뭐 내부 관계라기보다도 좀 외부 관계에 가까운데 제가 내부 관계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선 서비스를 이제 그 평택하고 인터넷에 제공한 선주들이 그 이제 777조 선박 우선 특권을 근거로 선박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선박은 전기용 선자가 이제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선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전기용 선자입니다. 그런데 777조는 현재 우리 법상으로 이게 선박 소유자를 그 채무자로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제 돼 있고 850조 이항과 같은 경우에는 선체용선자가 채무자인 경우고 그렇다면 정기용선자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요지는 이 그 상사 사항과 관련해서 이제 예선의 사용은 상사 사항이니까요. 그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은 그 선박 임대차 즉 선체용선과 유사하니까 850조 이항을 유추 적용해서 우선 특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판결의 그 요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850조 이항의 단서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 제2항 단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박 소유자 전기용선자 사이에 본 용선 계약에 따라서 선박을 운영하면서 전기 용선자에 대한 채권은 우선 특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약정을 하면 그리고 이를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우선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850조 2항의 단서입니다. 말하자면은 이것이 이제 선박 소유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규정 자체가 조금은 뭔가 이 효력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게 제 입장이죠. 당사자의 약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어떤 효력이 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문이다고 제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선법상 선박 소유자의 법정 책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도선법 제21조에 가면 도선 서비스에 대한 그 도선료 지급 의무를 선박 소유자와 선장에게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이 선박 소유자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기용 선자가 선박을 운항하는 중에 발생한 도선료에 대해서 정기용 선자가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정기용 선자가 도선료를 지급하면 되는데 다시 도선법에서 선박 소유자가 법정의 채무자로 또 정해뒀단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럼 도선사는 정기용 선자에 대해서도 내가 도선료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도 또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진해운 회생 절차에서 해석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진해운 회생 절차와 관련한 사안에서 한진해운이 정기용 선한 선박에 대한 그 채권자들은 모두 채권이 이제 동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선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선사들은 선박 소유자에게는 내가 자유롭게 이제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도선사들이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을 한진해운이 빌려 갖고 사용하던 데의 소유자에게 이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유효하게 또 되기도 해서 도선사들이 도선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좀 보면서 또 생각했던 건 우리가 850조 이하면은 전체 용선자는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그 권리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박 소유자라고 규정된 상법상의 규정은 선체용선 계약하에서는 그게 소유자를 선체용선자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간다는 거죠. 우리가 809조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선박 소유자가 항해 용선자하고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때 배가 선체용선 됐다는 선체용선자와 항해 용선자 두 사람이 연대 책임을 부담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걸 그대로 여기 도선법에 적용하면은 지금 이 경우에 이 선박 소유자는 그 배가 선체용선 됐다면 이 사람은 선체용선자고 또 정기용선 됐다면 이건 정기용선자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반드시 맞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입법 취지 자체가 이렇게 선박 소유자를 채무자라고 해서 도선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박 소유자가 채무자니까 언제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선박에 대한 그런 가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는 형태로 우리 상법을 850조를 적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대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선계약에 대한 입법의 의미입니다. 한 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용선계약은 이제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서 당사자가 사이 법률 관계를 규율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국, 중국, 일본, 독일에서 이 정기용선의 내부 관계를 입법하는 추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상법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일본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704조, 706조, 705조, 707조를 뒀거든요. 이 상사사항하고 항해사항 구별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이제 정기용선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식의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선장은 정기용선자 명의에 따라 한다. 이건 이제 우리 그다음에 정기용선된 선박에도 우선 특권이 인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대법원 판례 2019년 대법원 판례를 이제 입법화시킨 그런 것이 된 거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정기용선된 선박이 발생한 그런 채무가 우리 부분 말하면 777조의 우선 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이라면은 입법을 통해서 우선 특권이 행사되도록 했습니다. 안전한 의무는 논의하다가 이 사람들이 집어넣지는 못했고요. 도선사, 예선,
선박 연료유 모두 전기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입법화됐는데 우리는 이거였고, 그다음에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상세한 임의 규정을 갖고 있고 14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친절하게 당사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 용선 계약의 규정이 적용됨을 정하고 있는, 이 규정이 없어도 충분한데 전기용선 규정이 임의 규정임을 중국은 이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료 지급 중단의 약관 오파이어 이걸 임의 규정으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용선료 지급 중단 약관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이제 관습법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항 담보 의무, 아까 우리 가시마 그 오션 빅토리 같은 경우는 안전항 담보 의무를 용선자가 부담한다고 명문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놨습니다. 전기용선자의 상사사항에 대한 지시권을 우리나라 일본과 똑같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그다음에 독일 상법인데 독일 상법도 12개의 조문을 두고 있는데 수선 의무는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둘 필요가 없는데 둘거요. 민법으로 처리될 텐데. 그다음에 전기용선자는 안전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항해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운항 비용인 도선료, 선박 연료는 전기용선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용선의 내부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 항해 사항하고 상사 사항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의무, 책임까지도 이제 전기용선자, 선박 소유자에게 이제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것이 항해 사항이냐, 선박의 항해 피항 조치,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수리, 선원의 급료 이것이 이제 항해 사항이고요. 상사 사항은 이제 항구의 선적할 화물의 선택, 도선사 및 예선의 사용, 선박 연료의 공급, 또 부담 주체는 해기 사항은 선박 소유자, 상사 사항은 전기 용선자가 되고요. 그 판례는 일본의 오션 빅토리, 그다음에 상사 사항은 영국의 힐하모니, 그다음에 우리나라 2019년 선박 우선 특종 사건. 입법은 뭐 일본 상법하고 중국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전기용선 계약하에서 제3자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대외 관계 이야기를 여기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 관계에서도 관습법화될 정도에 이르는 것은 상법의 임의 규정을 가능하면 많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봤고, 용선자의 안전한 의무는 이제 독일과 중국이 입법시켰고 일본은 못 시켰고 우리나라에도 물론 없고요. 그다음에 항해 사항하고 상사 사항을 구별해서 상사 사항은 전기 용선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일본과 독일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프 제8조 예를 따라서 전기 용선자는 선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선장이 약정한 그 범위 안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해서 전기 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상법 843조 규정은 유용하기 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